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문제평론 하시면서 지금 중동 때문에 바쁘시죠? 네, 뭐 새해 벽두부터 글쎄 말이에요. 미국하고 이란과의 아주 긴장 관계. 전쟁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글쎄요, 전면전까지야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주요 도시별로 그 테러에 대비하는 건 많이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일부 시간에도 그 문제 좀 다뤘었고. 네. 자, 이 밖에서 본 한국 오늘 2020년 첫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미국 이야기 역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정책, 지금 뭐 조금 전에 이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한 수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그런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적대적 관계 국가뿐만 아니라 이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에서까지 비판적인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미 동맹 문제 예외가 아닌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지난 6일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아주 비판적인 칼럼이 하나가 실렸습니다. 예. 홀 브랜즈 칼럼니스트의 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분담금 요구는 한국을 갈취하는 수준이다. 허허. 그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요? 네, 그 필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관계는 이 동맹국 상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동맹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동맹 관계는 약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갈취라는 단어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Protection Racket 이렇게 돼 있습니다. Racke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보호 명목으로 강제 수금을 한다. 원래 그런 뜻에 있는 단어인데 필자는 그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한국만큼 자국의 안보를 절실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한국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상의 없이 한국의 자체 핵무기 생산 구상을 꺼내드는가 하면은 그 자유무역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하기도 했고. 그랬죠. 예, 그리고 한국 측과 협의 없이 역시 그 정기 군사 훈련을 유예하기도 했던 그런 여러 사실들을 열거를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이 충분히 상쇄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하나는 맞지만 나머지는 틀린 주장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맞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비용. 근데 틀린 주장이라고 나머지는 틀린다는 건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해당 지역의 미군을 이제 한반도를 말하는 거죠.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미국의 이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역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운용해왔던 이유, 미국의 이 외교안보 정책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몰라서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 최근 대이란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도요. 이게 좀 흘러나오는 백악관발 정보들을 보면은 적어도 외교, 국방, 안보 전문가들의 판단과 이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의 최측근들 사이에서의 정확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강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문제를 보더라도 이들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 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일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결국 그 문제인데요. 이 칼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이 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맹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 우방국에 대해서 압박 전술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좀 거칠게 몰아붙임으로써 전략적인 무사 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과거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던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 Tough Love Theory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제가 한번 번역을 좀 의역을 해보자면 나쁜 남자 이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Tough Love Theory.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절하네요. 나쁜 남자 이름.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애인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상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거칠고 통명하게 대함으로써 애인이 긴장을 풀지 않게 한다. 이런 전략인 거죠. 아니 근데 국가 간 동맹 관계를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론화 시킨 모양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최측근들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칼럼니스트도 마찬가지. 이 두 번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Protection Racket Theory.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갈취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 시장에서 조폭들이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동대문 상가 협회니 뭐 이래 가지고 상인들로부터 좀 뭐랄까 그 관리 그 명분으로 관리비 뜯어내던 조폭들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브랜즈 칼럼니스트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 정부가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방국들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이 해당 지역의 집단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에게 그 현금을 더 뜯어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갈취론 이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된다 이렇게 이 칼럼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 동맹 국가들을 갈취하면서 글로벌 군사 강국이라는 지위는 유지될지는 몰라도 동맹 관계의 활성화를 통한 이 집단 안보 체제가 만들어지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안보 비전문가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나쁜 남자 이론, 갈취 이론 두 가지 이론을 얘기했다고요? 네.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좀 그냥 한번 세게 질러보는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미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는 그 지난해에 한 10% 정도 인상안으로 막 미국이 물러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한번 협상에 임하면 무조건 한번 질러놓고 보는 트럼프 스타일. 협상 전략으로.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봐요. 네. 다음 이야기는요. 자, 우리 경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량이 수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보도 많이 나오죠. 근데 지난달 들어서 감소의 폭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국의 한 언론이 이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일자 보도에서 이야기한 건데 한국 수출이 8개월 만에 가장 작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 대중국 수출이 중국을 향한 수출이 반등하면서 오랜만에 한국의 국제 교역 회복을 예고한 가운데 전년 대비해서 지난 12월에 수출 실적이 5.2% 하락했다면서 이것은 최근 6개월간 감소율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 신문 전했습니다. 사실 그 한국이 매달 수출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국제 경기 동향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이 보도 역시 한국의 수출 실적은 이 영내의 기술업계 공급 사슬의 풍향계로 간주된다면서 그 반도체 시장의 경기 순환적인 하강 국면이 이제 반전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1단계 합의를 이룬 것도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는 세계 경기와 연결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매월 수출 실적 발표는 세계 경기, 국제 경기 바로미터가 된다. 그렇죠. 그러네군요. 그래서 이제 국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제 한국 경제의 호전세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신문은 그 한국은 세계 주요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선박 수출국이면서 또 동시에 주요 국가로는 처음으로 매월 무역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 현황을 조기에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국의 무역 실적이 최근 최악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또 중국의 경제 둔화 그리고 또 오랜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해서 고전에 따른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 국제 교역 그다음에 반도체 업계 경기 순환에 대해서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한국의 올해 수출이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한국의 수출은 2월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의 경제 실적은 지난해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초부터 이건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나저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받은 거 네. 이게 가장 큰 외신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이제 보도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일단은 이제 사실관계 보도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 뭐 봉준호 감독의 질주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해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영화가 처음으로 이 골든글러브상에 후보로 오른 것도 이제 처음인데 근데 이제 수상까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외국어 영화상인데 미국에서는 물론이고요. 그 아시아 유럽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 홍콩의 문회보가 7일자 보도에서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한 기생충 오스카도 노린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든글러브상과 더불어서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이 아카데미 시상식도 불리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상이 더 크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조만간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건데. 네. 또 벨기에의 베르티고라는 매체에서 그 5일자 보도에서 미국 영화 평론가 협회에서 2019년 최고의 영화로 기생충을 선정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지금 외신들은요, 그 봉준호 감독이 골든글로브상 수상한 이후에 했던 인터뷰,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흔히 외국 영화 볼 때 자막을 동시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물일 수 있는데. 봉 감독이 그런 얘기했었죠. 1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장벽을 뛰어넘으면은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홍콩의 문회보도 이 봉 감독의 이 말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임상훈 소장의 눈으로 고른 외신 픽. 오늘은 어떤 외신을 골라오셨어요? 그 남미 국가죠. 칠레에서 지금 네. 최근 몇 달 동안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예. 근데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지난해 말에 시위의 배후에 케이팝이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예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예. 누가 낸 보고서예요? 칠레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정부가 만든 보고서에? 그렇습니다. 어. 칠레 내무부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그 칠레 소셜 미디어 사용자 500만 명의 계정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112쪽짜리 보고서를 만든 거라는 거거든요. 예. 6천만 건의 댓글 중에서 19.3%가 해외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 특히 그 시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 그룹 중에는 칠레의 K-팝 팬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 실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칠레 시위 배후에 K-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K-팝이 칠레 시위 배후에 있다?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많이 나왔죠. 이 뉴스위크지가 보도할 그 당시까지 2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심지어는요 그 공권력에 의한 시위자에 대한 성폭력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시위대는 그 피녜라 대통령이 퇴임은 물론이고 이 헌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 73%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K-팝 팬들이 이 칠레 경찰을 비난하는 글들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 시위자들의 의문의 사망,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칠레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가 자주 차단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비판을 이 K-팝 팬들이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칠레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다는 아니 거죠. 그렇다고 K-팝을 배우라고까지 불러요?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까지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아주 간격이 커 보입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칠레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발표를 내놓는 정부가 부끄럽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최근 그 BTS 팬 모임이죠, 아미 그 경우를 보더라도 이 단순한 음악 동호회를 넘어서 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철학 메신저 역할까지 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한 일들을 같이 합시다 이런 운동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K-팝이 이제는 어떤 거대한 이 문화 운동의 동력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류 문화가 이제 지금까지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얼마 이런 전 생각을. 우리나라 온 그 U2도 그런 그렇죠. 상징의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보면은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락 음악도 그랬고요. 또 미국의 그 포크 음악 이게 그 히피 문화 등과 이게 접목이 되면서 우리 과거 전통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뭐 자유를 외치는 거대한 그 문화운동 산실이 된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K-팝 운동이
K-팝 음악이 음악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견줄 만한 그리고 이 히피 문화처럼 어떤 파괴적이거나 도피적인 그런 저항이 아니고 좀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을 보여준다면은 이 앞으로 이 K-팝이 새로운 그런 차원의 문화 운동의 산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라면 네. 칠레 시위의 배후 정도가 아니라 네. K-팝은 전 세계 민주주의 시위, 민주화 운동의 배후다. 네. 그래도 멋있네요. 됩니다. 예. 그래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